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는 안보 관련 문서의 개정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안보 문서에는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국방비를 5년 이내 GDP의 2%까지 증액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반격 능력이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때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헌법 제9조에서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를 규정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2012년부터 7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일본의 전쟁이 보통국가로 바꾸자고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한 데다 일본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여론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중요도의 변화로 일본 내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위협이 된다면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인데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핵심을 장거리 미사일 능력입니다. 그동안은 사정거리가 100에서 200km의 미사일만 보유했던 일본은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정거리 1000km 이상으로 개발한다면 일본에서 한반도 모든 지역에 대한 미사일 포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3000km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기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대만까지 미사일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격 능력 보유가 일본 헌법의 전수방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적의 주요 거점 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선제 공격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고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명칭 변경으로 선제 공격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숨죽이고 자위대만을 유지하던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강자로 올라서 군사대국을 구사하게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에 더욱 힘을 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토 분쟁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바뀜과 동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천인공노할 행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인 일본 고유 영토라는 부분의 삭제를 강력한 요청하였습니다. 일본이 선제 공격이 가능해지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지난 11월 13일 한국, 미국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핵심은 앞서 확인한 포괄적인 삼국 공조 강화의 이행 방안을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구체화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프놈펜 성명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하여 삼국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앞에서는 북한의 북핵 저지를 인질 삼아 합의를 요청하고 뒤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지만 일본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문제는 선제 공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의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의 미사일이 우리 한반도 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일본이 예정대로 GDP 대비 2%의 군사력 강화를 이룬다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경제는 위태롭기 그지없는데요. 일본 내부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돈의 순환이 멈추자 일본은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렸고 이번에는 방위비 확보를 위해
법인비 증세, 담배세 인상, 부흥특별세 인상, 주류세 인상로 부족한 국방비를 메꾼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일부의 과격우익들은 일본 자국 내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일본은 전쟁 특수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단숨에 되찾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력 강화의 비용이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그지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위장비나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난 방산 수출을 이룩해내었고 주변국인 일본이 그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일본은 2012년 12월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KF-21의 수출 대박을 보고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교로운 시점에서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산 수출 계획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여기에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전투기 개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방산 수출 부분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호주와는 서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고 인도와는 군함 비행정, USA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방비 증가에 대한 반대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위비를 위한 증세를 10명 중 6명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도 나오고 투자한 만큼 방산 수출을 이룩하지 못한다며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선제 공격 확보는 한국과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과 중국의 억제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이 선제 공격할 리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제 정세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1894년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자비한 토벌과 몰살에 걸쳐 1895년 경복궁에 침범하여 조선왕비 시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인체실험, 강제노역, 위안부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당시 한반도에 실그릇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수탈해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스스로 국가 안보를 다져 다시는 아픔의 역사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